안녕하세요. 이렇다 13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간만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네. 예, 슈퍼바이저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게 끝이에요? 네. 차인쌤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뛰어왔습니다. 차인쌤님이 네. 여기 녹음하러 오시다가 지하철을 거꾸로 타셔가지고 저랑 슈퍼바이저님이랑 네. 한참 기다렸습니다. 이런 것도 인생에 사는 재미죠, 뭐. 재미? 별로 있는 일이 없는 일인데 한 30년 만에 있는 일 같아요. 30년 만에. 저는 저는 되게 자주 있는데. 근데 슈퍼바이님 왜 기침하시죠? 네. 아, 네. 글쎄요, 그냥 네. 조용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빨리 녹음을 하도록 할게요. 네. 예, 슈퍼바이저님 최근에 연구소에서 국제 심포지엄 있었다고 하시던데 저도 시간이 없어 참석은 못하고 페이스북 통해서만 봤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디지털 전환 주제로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첫 번째는 30일 날 인공지능과 자본주의라는 주제로 노동사회학자로 네네. 영국에서 이렇게 저명한 한 분하고 경제철학자 한 분 이렇게 토론을 하셨고요. 그 다음 날은 플랫폼 자본주의를 다루면서 네. 이게 포스트 자본주의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IT 전문가 네. 티모 다움이라는 사람이 나왔었고 저도 발제를 했었고요.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소에서 공동 주최를 했었습니다. 플랫폼 자본주의라고 하면은 우리 슈퍼바이저님이 대전문가 아닙니까? 네,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갖고 네. 연구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그러게요. 저도 좀 놀란 게 저희가 네. 2016년에 연구소 개관 기념으로 심포지움을 한번 했고요. 네, 이렇게 이틀 동안 진행하는 건 3년 만인데 네. 그때보다 훨씬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 인공지능하고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주제에 대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관심이 높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냐에 따라서 미래 사회의 향배가 결정될 것이다 라는 느낌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네. 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녹음하러 오기 전에 이제 기후 변화에 네. 환경 단체나 음흠. 많은 뭐 정당 관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한 축으로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관심들이 이제 한 이슈로 이렇게 좀 모이기 시작하는 것 같고 네. 또 한 축으로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으로 그렇죠. 또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유럽에서는 기후 위기, 네. 기후 변화라고 하지 말고 네. 기후 위기라고 하자 이런 맞아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예. 심각한 문제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슈퍼바이저님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나오셨어요? 저희 국제 심포지엄 주제하고도 약간 연결이 되는데요. 네. 굉장히 구체적인 주제라서 무슨 심포지엄에서 다루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디지털 공유경제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 예, 디지털 공유 경제. 예, 공유한다는 게 함께 나눈다, 공유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참 이렇게 어감도 좋고, 좋죠. 예, 어떤 긍정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일단 승용차 예를 들어보면요. 2018년 지금 현재 한국에 2.3명당 한 대꼴로 승용차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다. 네, 많죠. 우리 봐도 그런 것 같은데 2.3명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런가요? 우리들도 많구나. 예. 계산이 잘 안 되네. 예. 어쨌건 개인 승용차 경우에 하루 24시간 중에 90% 이상 주차장에 세워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경우보다 서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승용차가 있다라는 것은 주차 공간도 엄청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원래 한 대에 4명까지는 뭐 넉넉히 탑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나다니는 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탑승 인원이 한 명에 불과한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어쨌건 만약에 우리가 승용차를 공유한다 그러면은 배기가스 배출이 줄어들고 생태 전환에 기여하게 되겠죠.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자동차 대수가 줄어드니까 주차 공간 줄어들고 도로가 비좁지 않게 되고 뭐 필요 없게 된 도로나 주차 공간을 뭐 공동체적 목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화시설이나 놀이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결국 도시 공간 전체에 걸쳐서 긍정적인 변화가 뒤따르게 된다. 저는 이것을 생태적 절감 효과라고 부르는데 네. 물론 가치로는 환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렇죠. 승차 공유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행복감이 분명히 커지겠죠. 이 문화시설, 놀이시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저희 어렸을 때는 차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네, 길거리에서 다들 놀았죠. 길거리에서 놀았잖아요. 그렇죠. 골목에서 숨바꼭질하고. 네. 지금 길거리에서 네. 자전거 타기도 힘든. 그럼요. 길이 지금- 그냥 놀이터였죠. 선만 그으면 놀이터인데. 지금은 네. 놀이터라는 공간을 따로 찾아가지 않으면 네. 골목에서 놀 수가 없어요. 심지어 위험해가지고. 돈 내고 실내 놀이터에 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진정한 공유가 일어날 수 있다면
긍정적인 효과는 에너지 절감 효과나 도시 공간의 공동체적 재구성에만 한정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공동체적인 유대감 그리고 또 비금전적인 만족감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참여자 형태 변화에서도 승차 공유의 그 장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아주 훌륭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변하죠. 그렇게 되면 네. 공동체 자체도 굉장히 크게 변하게 되겠죠. 맞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지금 현재 승차 공유가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돼 있잖아요.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순간 매우 의심스럽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승차 공유 비즈니스의 대표 주자가 우버인데요. 우버. 예. 미국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노동부 장관 지냈던 로버트 라이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말이 좋아 공유 경제지 사실은 찌꺼기를 나누는 경제가 아니냐라고 비꼬았어요. 어떤 네. 이런 항변이 네. 현실을 훨씬 더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수도 있습니다. 로버트 라이시 되게 세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공유 경제라는 개념부터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또 우리는 개념 전문가가 계시죠, 찬희 쌤. 네, 공유 경제다. 요새 많이 쓰죠. 네. 예, 영어를 번역한 건데 영어는 sharing economy 이렇게 됩니다. 네. 네, 그거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한 건데 쉬운데요, 근데 예, 쉽죠. 그거는? 네. 그냥 직역입니다. 예. 네. 84년에 하버드 대학의 마틴 와이츠만이라는 교수가 공유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정복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영어가 조금 달라요. 그때는 share economy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ing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의미는 지금의 쉐어링 이코노미와 판이하게 달랐어요. 그때는 기업의 수익을 노동자와 공유하는 수익 공유 시스템을 제한하려고 네. 쉐어 이코노미란 말을 썼던 거예요. 이거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좋죠. 예. 네. 현재 공유 경제 개념을 구체적으로 잘 정립한 사람은 유명한 로렌스 레식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분은 이제 뭐로 유명한가 하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네. 저작권 공유의 방식을 제안했죠. 그래서 CC 뭐 바이 뭐 이렇게 해서 공유하는 이걸 만든 역시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2008년도에 쉐어링 이코노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서 네. 이 개념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또 그때가 금융위기 직후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흡수율이 빨랐고요. 공유 경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여러 사람이 정의하는데 제가 케임브리지 사전의 정의를 한번 갖고 왔어요. 사전에서 정의하는 게 이제 정통적인 정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개인 대 개인 간에 무료 혹은 유료로 함께 쓰는 경제 시스템으로 네. 보통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예. 아까 공유 경제가 음. 보통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다. 네, 그게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겠죠. 네. 그래서 흔히 공유 경제를 대표하는 성공 사례가 뭐냐? 아까 말씀했던 우버와 네. 에어비앤비 이 두 개를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들고 있는 그런 현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버는 안 못 들어오게 들어오고 돼 있죠. 법적으로, 예. 그러니까 하지만 에어비앤비도 금지되었습니다. 에어비앤비도 원래 법적으로 그래요? 금지되어 있는데 네. 그냥 음성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한테는 할 수 있는데 내국인한테는 못 하게 돼 있는데 바르셀로나의 시에 에어비앤비 등록된 게 15,000개 정도 된다는데 서울시가 17,000개 된다 그럽니다. 오, 그래요. 사이트에 등록돼 있는 주소. 네. 하지만 네, 세계적인 추세다 보니까 음. 차량 공유하는 우버도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네네. 에어비앤비는 사실상 불법이라 하더라도 네, 저도 한국 사람들도 많이 씁니다. 많이 사용을 파티할 때도 쓰고 했죠. 예, 이게 예, 예.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공유 경제 성공 사례로 뽑히고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뭔가 꺼름직한 게요. 실제로 이 두 가지 서비스가 차와 집을 공유하는 거냐, 실제로 공유하는 거냐? 실제로 공유하는 거냐. 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차가 있는 사람이 자기 차를 가지고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해 영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게 들고요. 또 우버죠. 집도 네. 그게 우버고 또 집 네. 같은 경우에도 자기 집을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빌려주고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임대업이죠. 네네. 그러니까 네. 공급자와 네.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새로운 플랫폼 비즈니스 형태로 이것을 되게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다. 이래서 좀 공유 경제. 예, 공유 경제다 이렇게 좋은 말로 포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인데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공유 경제라고 얘기할 때 공유하고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결합되는가 그 문제를 다루고 싶은 거고요. 로버트 라이시가 공유 경제는 사실 찌꺼기 공유다 이렇게 혹평한 내용 말씀드렸죠. 네. 근데 거기 정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공유 경제 대가로 불리는 순다라 라잔. 좀 발음하기 어렵죠. 순다라잔. 네. 네. 이분입니다. 네. 역시 경영학과 교수인데요. 네. 이분은 오히려 개개인의 능력을 배가시켜서 혼자 하기 힘든 비즈니스 행위를 용이하게 해줬다라는 그 장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룬 순다라자잔 이분이 이제 뉴욕대 네. 경영대학원 스턴이라 그러죠. 경영대학원 교수인데 우리나라 책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공유경제, 고용의 종말과 대중자본주의의 부상. 이 책 뭐 이거 말고도 많은 책을 썼는데 이 책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2016년에 썼습니다. 네. 이 대중자본주의란 말이 영어로 크라우드 베이스드 캐피탈리즘인데요. 정확하게 네. 직역하면 군중 기반 자본주의라는 뜻이죠. 정말 좋은 말 잘 갖다 붙이는데 아주 대가입니다. 대가. 그러네요. 예, 지금 얘기되고 있는 지금 현상에 대한 이 대표적인 미화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일단 뭐 순다라잔의 반론, 혼자서 하기 힘든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해줬다. 네. 이거 역시 좀 보고 싶은 것만 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자기 눈에 들어오는구만. 예를 들어 교통 숙박업 또는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중개업 등에서 발전하고 있죠, 공유경제가.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부와 소득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기경제다, 기경제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적 공유경제가 소득 불평등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요, 최근 한국 카풀 논쟁이 있고 지금 타다 논쟁이 있죠. 택시기사 파업도 있었고 뭐 자살도 있고 네.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당시 카풀 논쟁 와중에 한국의 모 언론사가 순다라잔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그 인터뷰 내용 중에서 정말 새겨들을 말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뭐예요? 예. 새로운 기술을 멈춰 세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렇죠. 건지. 순다라자는 좀 그렇죠. 그렇죠. 순다라자는 참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네요. 네. 대중자본주의잖아요. 이게. 예. 그런데 예. 또 한편으로는 예. 새로운 기술 때문에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하는 사람들, 특히 뭐 생존의 위험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새로운 기술이 밉고 엄청 저주스럽고 밉죠. 예. 참 두렵기까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숨도 잃고 이러는 건데요. 맞습니다. 이게 당연히 새로운 기술 플랫폼 이런 거 다 없애고 싶은 마음도 그 사람들 있을 것 입장에서는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죠. 네. 하지만 인류 역사를 볼 때 새로운 기술을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는 것 같고. 그렇죠. 예. 뭐 왜냐하면 기술은 제약만이 아니라 혜택으로 등장하는 양면성이 있잖아요. 양면성 있죠. 네. 예. 그래서 멈추는 건 뭐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치고 그럼 그다음에 어쩌라는 건지 특히 이제 순다라자님께서는 순다라자님. 예, 네. 어떤 생각으로 이제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건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 인터뷰를 보면요, 그 네. 순다라잔의 조언은 새로운 기술과 동행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동행해라. 아니 말은 좋죠. 말 좋죠. 동행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자기 생계랑 연관되어 있을 때는 그 동행이란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바로 거죠. 그 문제죠. 그러니까 네. 신기술과의 동행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어떤 동행인가가 중요한 그럼요. 건데요. 우버와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 자본이 그냥 이끄는 대로 따라다니는 동행이냐?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죠. 우버하고 끌려다니는 거죠. 동행이 아니라고. 우버하고 네. 한쪽에서는 우버 이용자하고 네. 한쪽에서는 자기 차 네. 들고 나와서 우버 운전하는 거냐? 네. 뭐 이런 거죠. 아니면 네. 뭐 임대료 내기 위해서 에어비앤비에 가입해서 네. 자기 방 두 개인데 한 개 계속 1년 내내 네. 남한테 빌려주는데 그 동네가 개발이 돼가지고 갑자기 임대료가 올라가지고 쫓겨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럴 수 그것도요. 없다면요. 저도 에어비앤비를 한번 이런 거 진짜 집 있으면 한번 해봐서 수익 좀 올렸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것도 방 두 개 이상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지. 그렇죠. 저 같은 사람 못해요. 하나가 그건 안 되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집주인한테 전세로 빌려다오. 네. 그걸 다시 그어서 그 중에 또 그걸 비연비로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럴 수 없다. 갑자기 임대료가 올라버리면 근데 그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공유 경제의 다른 가능성은 뭘까 이런 걸 찾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아주 날카롭게 물어보자면 상업적 공유 경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다라잔 역시 이제 이 상업적 공유 경제라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이 일종의 형용 모순 아니냐? 앞에 상업적이라는 말하고 공유 경제라는 말이 모순 관계 아니냐? 서로 양립하기가 좀 양립하기 어렵죠.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게요. 볼 건가? 그러면은 이런 형용 모순이 없는 착한 공유 경제가 즉 뭐 그 예를 들자면 플랫폼 협동조합이나 동료 집단 생산 같은 피어 프로덕션이죠. 이런 게 과연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상업적 공유 경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정말 그 정도로 이 지배적인 경제적 대안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다 하면은요.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이게 좀 이상한 그 일종의 합성물 키메라라 그러죠. 머리는 합성. 머리는 이제 뭐 네. 사자인데 몸통은 네. 뭐 독수리고 뭐 이런 그래서 공유 경제하고 비즈니스 모델 두 가지의 어떤 합성물로 본다면 우리가 네.
그게 합성물이잖아요. 그럼 어디까지가 공유경제고 어디서부터가 이게 자본주의 비즈니스 모델이냐. 네네. 예? 그래서 어떤 점에서 공유경제의 장점이 남아있고 그 장점을 어떤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에서 플랫폼 자본의 수중에 이 공유경제의 장점을 넘겨주고 있는 것이냐라는 네네. 식으로 좀 분석적인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유경제와 플랫폼 자본주의의 각 장점이 뭐일 수 있을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오늘 방송 목표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쭉 이제 서론이 좀 길었죠. 네. 어떤 종류 얘기를 나눠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첫 번째 공유경제는 사실상 상업적 기경제에 불과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상업적 공유경제에 어떤 장점이 남아 있는 것일까, 그리고 공유경제의 다른 가능성은 있는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우버와 에어비앤비 같은 것이 공유경제로 자신을 이제 포장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논증하려면 결국 공유경제의 개념을 분명히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야지 뭐 예. 이렇게 뭐 포장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아까 찬희 쌤이 2008년에 로렌스 레식이 그 공유경제를 구체적으로 개념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네. 레식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로렌스 레식이라는 사람 얘기했었죠. 2008년도에 이 사람이 쉐어링 이코노미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업 경제, 커머셜 이코노미의 반대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상업 예. 경제는 화폐를 매개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진행되는 경제고, 네. 공유 경제는 금전적 급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유대감이나 만족감을 매개로 하는 교환 형태다. 근데 그게 맞는 거 아닌가? 그게 맞죠.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오히려 상업적이라는 말이 네, 붙으면 이건 공유 경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레식의 개념에서는 화폐가 개입되고 금전이 개입되면 이건 공유 경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거지 네네. 공유 경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공유 경제라고 해놓고는 이용자 간에 그 금전을 갖고 있냐 여부에 따라서 차별이 되면 안 되는 그렇죠. 거 아닌가 그건 이런 공유가 생각이 저는 아니죠. 예 그런 생각이 이와 같은 이제 공유 경제는 결국 이제 친구나 이웃 간에 원래 관찰되는 것이고 네네. 작은 공동체 내의 선물 교환에서 원래 발견되던 것이었다. 그리고 호혜라고 얘기하지 그렇죠. 않나요? 호혜 예. 맞습니다. 레시프로크란 거죠. 네. 레식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작은 단위에서 원래 진행되던 건데 네.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확대가 가능해졌다. 공유제가 넓은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은 생겼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긴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리눅스, 오픈 OS죠. 또 위키피디아 우리 잘 알죠. 네. 또는 뭐 또는 파이어폭스 같은 그런 웹 브라우저 같은 거 이런 네. 것들이 다 디지털 공유 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게 레식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레식은 아까 이제 슈퍼바이저님도 말씀했는데 피어 프로덕션, 즉 동료 생산. 동료 생산이요? 예를 들면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 네. 서로 참여자들이 서로 동료가 돼서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고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고 함께 백과사전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진짜 공유 경제다 이 얘기죠. 그 개념이 동료 동료 거예요. 생산. 동료 생산. 피어 프로덕션, 또래 생산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레식의 공유 경제 개념이란 것은 자신이 제창했던 그 지식자산을 공유하고 네. 열린 접근권을 위한 운동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운동하고 궤를 똑같이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따라서 레식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전적 보상에 따른 목적이 아니라 네. 콘텐츠 그 자체에 대한 기여로 작동하는 경제. 이게 바로 공유 경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동등한 입장에서 네네. 이 콘텐츠 그 자체에 대한 기여도 하고 네. 그 수혜도 있고 함께 함께 작업하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네. 로렌스 레식의 말에 의하면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절대 공유 경제가 될 수 절대 아니죠. 없다고 생각. 절대 아니죠. 네버. 그러니까 일단 공유 경제는 비금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우버나 에어비앤비는 돈 벌려고 하는 거라서, 그 뭐 거의 사업에 가까운데요. 네. 그러면 레식이 정에 따르면 이 두 곳은 두 가지는 그냥 상업 경제로 분류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공유 경제가 아니고 상업 경제죠. 그렇죠. 네. 예. 어쨌건 우버나 에어비앤비를 일단 보면 기업이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플랫폼만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급자와 이용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이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근데 그걸 통해서 수익을 거둬들이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레식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또는 뭐 진정한 공유경제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공유경제 아니라고 보죠. 네. 근데 순다라자는 대표적인 공유경제 유형으로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그래요? 사람은 야 이분 참 개념이 다른 거죠, 이런 거. 공유경제의 개념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일단 처음에 제품의 교환 첫 번째 정의가 뭐냐면은 제품의 교환과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을 창조해야 된다.
경제 활동을 촉진시켜야 된다라는 건데 뭐 쉽게 우리가 번역해서 얘기하면 플랫폼을 창조해야 된다. 네. 양면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산, 기술, 시간, 화폐 등 모든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이 화폐나 기술, 자산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주장하는 클라우드 베이스드 캐피탈리즘, 이거 대중자본주의라고 한국에서 번역들을 하는데 네네. 뭐냐? 중앙집중적 조직이나 위계적 조직이 아닌 대중의 기반을 둔 네트워크에 의해서 교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거에 과연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그런가? 이거 좀 따져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그런 것같이 보여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플랫폼이 말씀을 지배하고 있는 드리고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심지어 우버 같은 경우에는 우버 드라이버의 그 운전 행태 하나하나 우버 드라이버 가지고 있는 모든 일상생활 데이터를 전부 다 감시하고 체크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평점 자본주의적 요소가 굉장히 고도로 발전하게 돼서 사실은 클라우드 베이스드 캐피탈리즘의 요소를 완전히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요소가 일부 관찰될 뿐이다라고 상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사적인 일과 직무상의 업무의 경계가 모호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모호하게 된다. 사실 뭐 24시간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닙니다. 집에 가면 뭐 쉴 수 있는 게 쉬어야 아니라 되는데. 언제든지 뭔가 계속 이 핸드폰 보고 있어야 돼. 뭐. 네, 그겁니다. 네. 그리고 뭐 인센티브 시스템 같은 게 있는 거고 요거에도. 다섯 번째는 정규직과 임시직의 경계, 종속적 노동과 독립 자영업의 경계, 일과 여가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좋은 게 아니죠. 네. 사실은 노동자처럼 배달 노동자인데 어디에 네네. 고용돼 있는 게 아니라 자영업 비슷하게 돼 있어서 보험 고용보험에 사각지대에 놓이고 이런 게 결국 그 사람들한테 좋은 게 아니죠. 맞습니다. 네, 이런 다섯 가지 특징으로 보면은 네네. 공유경제다. 우버와 에어비앤비만 아주 전형적인 공유경제다. 공유경제가 됩니다. 다른 네. 것들은 공유경제 아니죠. 이만큼 정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개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순다 라라잔. 네. 이분은 뭐 거기서 어디 뭐 후원 받으신 분 아닙니까? 네. 뭐 후원 받아서 연구를 하시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얼핏 들으면은 중앙 집중적인 조직이 아니고 그러니까 위계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중의 기반을 뒀다 해가지고 얼핏 보면 좋아 보이지만 사실상 지금 슈퍼바이저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이제 민낯이 따로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좀 황당한데. 표면적으로만 본 거죠. 네, 좀 황당한데요. 네. 이렇게 개념을 재정의하면 공유경제의 대표적 사례도 아까 레식이 사례로 든 것과 상당히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 위키피디아나 오픈스튜디오 같은 게 아니죠. 그래서 화폐가 매개가 안 되잖아요. 그 그거는. 동료 생산은 공유경제 아니게 되는 거고. 네. 그 찬스님 이제- 말씀대로 우버랑 에어비앤비만 남는 거죠. 네, 네. 스타라잔의 그분의 책에서 이제 든 사례들을 보면은 일단 네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를 들었고요. 그다음 미국에 이제 동종 후발 업체 리프트가 있는데 이 리프트는 쉽게 얘기하면 한국의 타다 비슷한 겁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고급 리무진을 리프트 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네. 그런데 노동은 고용하지 않습니다. 노동은 고용하지 않고 노동은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그때 이렇게 공급을 받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지입처럼 내가 차를 사가지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전혀 차는 아니죠. 그 회사가 갖고 있는데 차가 비싼 거니까. 우버는 그 차도 이제 우버 드라이버가 소유해야죠. 네. 네. 그러니까 우버하고 리프트는 좀 다르고 그다음에 블라블라카는 이건 이 고속도로 달리는 프랑스 회사인데요. 블라블라. 네, 블라블라카. 이거 어디 뭐 파리에서 리옹 간다 그러면은 네. 동승할 사람이 있나 이런 걸 갖다가 사실 블라블라카 같은 거 옛날 유럽의 도시에 다 있었습니다. 다 네. 그래서 그 벤진값 나눠서 타고 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쿠바에 많습니다. 네. 4명 되면 갑니다. 네. 아니 독일에는 도시마다 네. 그 네, 미파 엘레게나이트, 미파 첸트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전화하면은 다 이렇게 차량 승차 공유해줬고 그리고 벤진값 나눠서 타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걸 플랫폼을 이제 하는 다 거죠? ICT 기술을 접목시켜갖고 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 네. 그 다음에 굉장히 많죠. 한국의 뭐 그 배달 앱들, 주문형 인력 서비스 업체들 이걸 네네. 다 이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그가 순다잔 교수가 책에서 분석하는 주요 공유 경제 사례들입니다. 그렇군요. 다 비즈니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벤클러라는 사람인데 요하이 벤클러라는 이 경영학자죠.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순다잔 공유 경제에 대해서 우버 등의 사업 모델은 공유 경제로 지칭되고 있지만 실제로 공유와 무관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게 되는 온디맨드 경제에 불과하다. 벤클러 역시 아까 말씀드린 네시과 비슷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유 경제란 경제 교환이 아니라 사회적 교환이다. 공유제 기반의 동료 생산 영역에 한정된 개념이다라고 봅니다. 네, 좋은 개념이네. 경제적 교환이 아니라 사회적 사회적 교환이다. 교환이라고 보죠. 이래야지 공유 경제다. 그렇죠.
근데 순다라잔이 자기가 공유경제 개념을 확장시킨 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말을 씁니다. 자기가 공유경제는 좋은 말을 하나 망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공유경제, 그러니까 쉐어링 이코노미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 사람 역시 빅데이터 조사를 했어요. 저널리즘 용어를 이렇게 딱 이렇게 데이터 통계를 내보니까 쉐어링 이코노미, 공유경제란 말이 가장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영향력이 있는 분이세요. 굉장히 영향력 있죠. 아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뭐 있다위야. 이렇게 썼으니까 그렇게 퍼져 있지. 자기가 그렇게 퍼뜨려 써놓고는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쓰이네. 이게 좀 황당한 거지. 자기가 그렇게 썼는데. 아니 왜 모르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자한당이 국회의원에 대한 인기도를 떨어뜨려 놓고 국회의원 줄이자 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네. 자기가 원인인데 결과를 얘기하면서 어이없네 정말. 이 양반은 공유경제 의미를 완전히 왜곡시켜 버린 거잖아요. 용어를 완전히 왜곡시켰다고 자기도 뭐 얘기를 하고 있듯이.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일인데요. 현실이 이미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유경제라고 부르건 상업경제라고 부르건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현황을 한번 보면 말이죠. 우버는 2017년 5월 현재 전 세계 70개국 450개 도시에서 아주 영업 중이고요. 잘 되고 있고요. 에어비앤비는 더 많습니다. 2015년 현재 전 세계 190개 국가 3만 4천 개 도시에서 150만 명의 서비스 제공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저도 2015년에 한 200일 이상 배낭여행했었는데 에어비앤비 없었으면 참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도 에어비앤비 사용 많았죠. 주로 에어비앤비에서 많이 잤습니다. 예. 호텔보다 무조건 싸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여러 명이 자는 도미토리. 그러니까 이제 4명이 자는데 이런 데 자다가 계속 그런 데 자면 너무 지쳐요. 좀 혼자 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호텔이 너무 비싸. 그때 에어비앤비가 딱 중간 정도 가격으로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잤던 기억이 나는데 이와 유사한 모델들도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미국의 리프트라든가 또 우리 베트남 같은 데 가면 그랩 택시 있잖아요. 네, 동남아시아에 많죠. 인도에는 올라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21세기를 뒤덮고 있는데 막 뒤덮고 있어요. 그럴 때 무슨 학자 하나가 야 그건 진정한 공유경제가 아니야 라고 말해봤자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 뭔 소용이 있겠어. 나는 잘 되고 있는데 별 의미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뭐 이제 어떤 경제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잘 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왜 굳이 공유경제라는 말로 포장하느냐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비판을 했죠. 비판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버와 에어비앤비를 공유경제로 부르는 건 부적절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불로소득을 올리는 그냥 비즈니스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더 중요시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한편에서 보면 아까 이제 저기 슈퍼바이저님도 말씀했지만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그 안에 약간의 공유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소유로 되어 있는 집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사용을 우리가 뭔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공유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전혀 없으면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요소가 있다. 이런 승차 공유나 집 공유를 하지 않으면은 승차 공유나 집 공유를 이용해서 그들이 돈을 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현실을 정확하게 드러내려면 우버나 에어비앤비는 그냥 공유경제가 아니다. 공유경제 개념에 상치된다. 이렇게는 이제 이미 얘기를 했지만 더 나아가서 공유경제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공유경제를 매개로 해서 공유경제를 활용해서 불로소득을 올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공유가 잘못했네. 공유가 책임을 지세요. 그러니까요. 그래 지금 차 선생님 말씀하신 게 되게 적절한 비유 같아요. 공유 경제를 매개로 한 불로소득 비즈니스다. 근데 물론 이런 비즈니스 모델과 달리 진정한 비금전적인 착한 공유 경제가 현실에는 있잖아요. 있죠. 하지만 착한 공유 경제는 지금의 자본주의 현실을 정확히 표현하는 현상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그만 현상들이죠, 사실. 그래서 오늘날 그 자본주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공유 경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착한 공유 경제보다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대한이 아니라 대해서 다시. 그러니까 오늘날의 자본주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착한 공유경제보다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도대체 뭘까? 이게 음. 실제적인 본질이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딱 잘라서 먼저 나쁜 점부터 얘기를 하죠. 네, 저는 나쁜 점이 네. 좋아요. 비관주의자입니다. 어쨌든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그 본질 이건 린 플랫폼이다라는 겁니다. 린 플랫폼. 린 플랫폼이요? 네. 이게 뭐예요? LEAN. 네. 아니 이게 LEAN. 그러니까 린. 그게 뭔 뜻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린 플랫폼이라는 말은 린 프로덕션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일단 린이라는 형용사를 제가 설명드리면 린은 네, 네. 군사를 쫙 뺐다. 네. 이런 뜻이에요. 아, 군사를? 네, 쫙 뺐다. 기름을 쫙 뺐다 그런 뜻입니다. 예. 어느 좀 이해가 됐어요. 네. 린 프로덕션, 그러니까 린 생산 체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에서 도입이 된 건데요. 포디즘 공장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잖아요. 네네. 막 네. 많이 생산하니까 많이 파는 건데 이게 이제 과잉 생산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군살 빼기를 한 거죠. 과잉 설비를 갖다 줄이고 그리고 자동화하고 뭐 이런 겁니다. 린 생산처럼 린 플랫폼은 기업이 자산이나 설비를 소유하는 데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그 위험을 회피하고 그 결과 수익을 높이는 겁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 보면 정확하게 드러나죠. 이 사람들이 이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두 개의 이질적인 이용자 집단으로 이루어진 양면 시장을 형성하고 그리고 재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중개하죠. 그러나 네. 그들은 소유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군사를 쫙 뺐죠. 쫙 뺐죠. 네. 즉 우버는 단 한 대의 자동차도 소유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는 단 한 개의 방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군사를 다 뺐죠.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건 유일하게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있죠. 예. 그리고 그 플랫폼을 가지고 양면 시장을 형성해서 네, 네. 이용하려는 사람, 그다음에 거기에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람들을 네, 네. 중개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중개업자거든. 중개업자죠. 네. 그래서 린 플랫폼은 사실은 중개업입니다. 이게. 그런데요, 뭔가 우버나 에어비앤비의 서비스를 우리가 얻으려 그러려면은 네. 꼭 그 중개업을 안 거치고 네. 우버 드라이버 하시는 분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할 직거래는 안 수도 될까요? 직거래를 직거래? 안 될까요? 이 문제를 네. 우리가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 그거 근데, 궁금했었어. 이 플랫폼 시장은 직거래가 안 됩니다. 그런가요? 지금 뭐냐면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다른 방식의 지불 이걸 이제 경제학에서 부수적 지불이라 그러는데 네. 이게 아예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하려고 해도 더 많은 거래 비용이 듭니다. 전화했는데 벌써 딴 데 모으고 있어. 그럼 그게 어떡해? 안 됩니다. 아, 저쪽 전화하다 그러네, 보면 시간 진짜. 더 엄청 듭니다. 시간이 비용이 가고 더 듭니다. 불가능합니다. 예. 그걸 이제 호재 정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호재 정리 즉 부수적 거래가 불가능하다라는 호재 정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는 시장을 창출했다. 그래서 순다라잔의 정의에 부합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다라던 식으로 얘기하면 공유경제가 부를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불가능했던 경제 행위를 가능해 준다라는 이 순다라잔의 설명, 그것은 사실은 소극적인 설명이 불가합니다. 실제로는 그 이전에 불가능했던 경제 행위를 단순히 가능해 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이 하는 일을 보면 노동력을 포함해서 자투리 시간이나 남는 물적 자원까지 삶의 모든 자원을 전면적으로 상품화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상품화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디지털 플랫폼으로 조직되어 있는 플랫폼 회사가 자본주의적으로 조직한 공유경제가 발전하면은 그러니까 그 벤클러나 레시킥의 진정한 공유경제 불가능하죠. 모든 것을 이 플랫폼에다가 통해서 상품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상품화가 불가능했던 것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또 상품화 가능한 것의 한계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 뭘 우리가 모든 게 다. 모든 게 다. 여가 시간도 다 상품.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상업적 공유경제랑 화폐를 매개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화폐를 매개로 하지 않은 사회적 교환, 벤클러가 얘기하는 사회적 교환, 진정한 공유경제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놓여 있다라고 봅니다. 자, 어쨌건 공유경제는 이게 우버나 에어비앤비의 경우에도요 장점이 하나 있죠. 장점이 이게 있어요? 자원 효율성의 경제입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즉 자동차 적게 다닐 수 있고요. 승차 공유하면은 그리고 호텔 많이 안 지어도 되잖아요. 에어비앤비를 하면은 그렇죠. 거기 원래 있던 집 쓰는 거니까요. 있는 거 쓰는 거니까. 예. 아 그리고 요즘은요 비어 있는 거 쓰는 중고 거니까. 마켓 완전 유행하잖아요. 예. 앱으로. 맞아요. 그런 자원 당근 마켓. 예, 당근 마켓이나 지금 비슷한 중고 거래 사례죠. 그것도 맞습니다.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저도 어저께 뭐 하나 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아, 어쨌건 그랬구나.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자원 효율성의 경제를 그들도 네. 실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원 효율성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버나 에어비앤비도 어쨌건 일종의 공유 모델 위에 기초한다. 이 비즈니스 모델이 공유 모델이 없으면 안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은 이건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자원 효율성 절감의 경제가 네. 없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우버를 갖다가
도입을 했더니요 자동차가 더 늘었어요. 잠깐 늘 수도 있죠. 네. 잠깐 늘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직업이 없는데 우버 드라이버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차를 사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죠. 네, 근데 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보면 자원 효율성 경제가 있다. 근데 그 효율성 경제 과실을 누가 가져가나? 제주는 공유 경제가 넘는데 네. 돈 버는 떼놓으면 누구냐? 그럼요. 라는 문제를 던져야 된다. 그게 바로 상업형 공유 경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진짜. 뭐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우버 같은 경우에 네. 뭐 아시다시피 20%의 중개료를 갖다가 공유 서비스 제공자들, 그러니까 우버 드라이버들한테 20%의 중개료를 걷어들여요. 근데 차량 투자는 드라이버 스스로 해야죠. 그렇죠. 보험 자기 차니까. 비용, 유지, 보수비 자기가 다 해야죠. 그렇죠. 자기 차니까. 그리고 그 차는 점점 감가상각되잖아요. 그렇죠. 네. 일체의 비용과 위험을 외주화해서 서비스 제공자한테 전가합니다.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이것은 사실은 저임금 중에 상저임금이 되는 정말 거죠. 린 플랫폼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주 정말 군살빼기를 확실하게 리스크도 하는 없고 거죠. 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조금 택시보다 다소 저렴하거나 적어도 편리하긴 하잖아요. 이게 언제 올지 딱 나오고요. 그렇죠. 뭐 10분 후에 도착합니다. 8분 후에 도착합니다. 7분 후에 도착합니다. 찍힙니다. 그러니까 좀 편리한 서비스 이용하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건 서비스 제공자들은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풀 논쟁에서 택시기사 파업 뭐 그리고 자살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는 자기네들은 전혀 뭐 손해도 없이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네. 돈 버는 상황인 거잖아요. 손은 좀 되죠. 손은 좀 그렇게 되나요? 애플리케이션 많죠. 아, 그죠, 손 그죠. 하나만 대고 맞네. 에어비앤비도 응. 한 6만 원짜리 이렇게 예약하면 응. 거기 회사가 쫙 가져가는 돈이 보이거든요. 15,000원 막 이렇게 가져가요. 네. 어마어마하게 가져갑니다. 아, 그러면은 네. 그거다. 아까 슈퍼바이저님이 얘기한 것처럼 고문, 제주는 고민 부리고 네. 제주는 돈- 이렇게 노동하는 사람들이 돈은 딴 사람이 돈은 벌고. 플랫폼 저기가 가져가고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는 회사 입장에서는 차 한 대, 집 한 채도 소유하지 않고 또 차와 집이 필요한 사람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서비스 영역에서 필요했던 각종 비용을 거의 부담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오히려 차 소유자, 집 소유자에게 전가하는 상황인 비용을 다 거고. 전가하고요. 네. 그러니까 공유 경제란 것이 이런 사업자들한테는 엄청난 이윤 창출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기는 그렇죠. 한데요. 네. 이런 공유 경제 사업자들의 사업 현황은 어떤가요? 소위 공유경제 사업자들. 소위를 붙여야 되네요. 우버 사업이 아주 번창해서 네. 차량 공유가 막 늘어나고 있죠. 이른바 차량 공유가. 네. 그럼 이제 차량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졌다는 아까 슈퍼바이저님의 말씀은 맞아요. 근데 이제 과실은 누가 가져가냐? 당연히도 플랫폼 회사가 쫙 가져갑니다. 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면 2018년 작년에 우버의 기업 가치가 네. 약 1,200억 달러예요. 아. 약 한국 돈으로 얼마나 돼요? 134조. 조. 아니 그러면 수수료를 좀 들 가져가지. 그, 아니, 참. 자본이 무슨 그런 음. 인심이 있나요? 예, 나. 근데 반면에 네. 진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네.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사 GM, 네. 제너럴 모터스의 기업 가치는 얼마냐? 고작 453억 달러. 아. 3분의 1밖에 안 돼. 포드 351억 달러. 어허. 3분의 1도 안 돼. 크라이슬러.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318억 달러밖에 안 되니까 황당한 거죠. 아니 이 수치만 비교해서 보면 네. 이젠 자동차 제조업은 이제 사양 사양이구나. 사양인 거죠. 예. 그거 하나도 안 갖고 있는 애들이 오히려 기업 가치가 더 높은 오히려 거고요. 차량을 공유하는 네. 게 더 다이물러 네. 그룹이 낫네요. 약간 많습니다. 아 그렇겠죠. 우버보다 약간 많은 정도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 우버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냐면요. 2009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생겼는데 원래 고가 리무진 대여업이었어요. 아하. 그럼 생각해보세요. 원래 리무진 대여업이었던 거하고 네. 제너럴 모터스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완전히 비교가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동네 장사고. 아, 그러니까요. 이건 세계적인 기업인데 이게 역전이 됐다 이거야. 이거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만큼 세상이 바뀐 거니까 자본주의 시대가 바뀐 거죠. 타다도 그렇잖아요. 아 그런 셈이죠. 예. 네. 근데 뭐 타다 만든 사람은 원래 돈이 많던 사람이니까 어쨌건 에어비앤비 사정도 별로 다르지 않는데요. 에어비앤비는 어떻게 시작됐나 하면 2007년도 10월인데요. 네. 마침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산업 디자인 학회 연례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네. 호텔이 좀 부족하잖아요. 네. 호텔 값도 너무 올랐을 거 아니야. 네. 네. 해서 이 에어비앤비를 창업한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야. 에어베드 아시죠? 에어베드.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공기 침대 만드는 네. 거. 네. 네. 에어베드를 3개를 구입해서 네. 호텔을 예약하지 못한 디자이너들에게
자기 방을 빌려주고 그 에어베드 위에 자라.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밥 주고 아침밥 주고 이것으로부터 에어비앤비가 시작된 거거든요. 재밌다. 저 이 얘기 처음 듣는데 네. 그러면은 에어베드 제공해가지고 그게 에어비앤비가 된 그렇죠. 거예요? 에어가 그게 하늘이 아니고 하늘이 공기 하늘이 아니고 에어베드예요. 재밌다. 네. 아 에어가 그 에어군요. 네네. 그러면은 B&B는 뭐예요? B&B는 영어로 Bed and Breakfast의 약자인데 그걸 줄여서 B&B라 그래요. 네. Bed 재워준다. 재워주고. Breakfast 아침을 아침 준다. 주고. 그래서 재워주고 아침밥 제공하는 숙박 서비스를 원래 전통적으로 있던 사업이고요. 네. 18세기, 19세기도 있던 사업이걸 우리나라 말로 제일 비슷한 건 민박이에요. 민박. Bed and Breakfast. 그러니까 에어비앤비의 뜻이 뭐냐? 에어베드에서 자는 민박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 시작한 애도 원래 디자인 학교에 다니던 애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친구들을 위해서 이게 에어베드 사갖고 돈 좀 벌려고 시작한 거야. 조금 이게 그 옵션한 가치가 된 거죠. 그러던 것이 2018년이 되면 이 기업 가치가 400억 달러, 43조짜리 기업 가치의 공룡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는 처음부터 어떻게 선전했냐면 네. 가난한 세입자들이 빈방을 활용해서 월세를 낼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선전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 네.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모을 수 있는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인사이드 에어비앤비 이런 것도 생겨갔고요. 이 기업이 세계 주요 도시에서 분석해 보니까 네. 가난한 세입자가 더 이상 임대료를 낼 수 없게 만드는 기업이 돼버렸다. 에어비앤비 때문에 네. 임대료가 높아져서 네. 오히려 젠트리피케이션을 일으키는 기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표방한 거는 가난한 세입자가 살 수 있게 네네. 해주는 서비스라고 해놓고 지금은 가난한 세입자를 전부 쫓아버리고 임대료를 엄청나게 높이는 그런 재앙의 그런 사업이 되어버린 거죠. 참. 아니 에어비앤비가 잘 되면 될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다는 게 네. 이해가 가면서도 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네. 어떻게 된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한번 네. 들어보면 말이죠. 파리에 가서 이제 제가 이제 에어비앤비로 어디 들어갔는데 네. 거기 이제 주인하고 물어보니까 원래 그게 누군가가 파리 시민들이 월세 내면서 임대해서 살던 아파트였겠죠. 네. 근데 이게 에어비앤비용으로 전용돼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장에 나오는 임대용 매물이 적겠죠. 네. 네. 임대용으로 나오는 공급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월세가 천정부지로 솟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리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나 집들은 다 에어비앤비용으로 나오고 실제로 파리에서 살아야 되는 임대료를 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다 외곽으로 쫓겨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아파트 메커니즘이라고 볼수 관광객들한테 있습니다. 넘겨주고 그렇죠. 다른 데를 가서 살아야 그게 되는. 집주인 입장에서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그러게요. 뭐 그뿐만 아니라 리모델링도 하고요. 네. 그래서 쫓겨나는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네, 지금 뭐 에어비앤비 얘기만 자꾸 네네. 좀 오래인 것 같은데 우버 얘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쁜 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기경제다라는 건데 노동시장 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우버가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서비스 제공자들이 사실 주문형 앱 노동, 온디맨드 워크 비아 애플리케이션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주문형 앱노동이 뭐예요?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건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 요청사와 제공자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렇지만 실제 서비스 제공은 대면 관계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네. 한국에 굉장히 많이 유포되어 있는 배달 서비스 이게 대표적인 사례고. 맞아. 배민라이더스. 온 그렇죠. 디맨드 네. 워크 주문형 앱 노동. 뭐 물론 뭐 네. 아예 이 대면 관계가 없는 플랫폼 노동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클라우드 노동이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아예 뭐 만나질 않죠. 온라인 상으로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이건 사실 보호 문제도 있고 노동법 문제도 있고 어떻게도 보호해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어쨌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그 공유경제 정의 4번, 5번에서 순다라 라잔도 얘기했지만 네. 이런 이 플랫폼 노동이 확산된다라는 게 공유경제의 폐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런 점에서 특히 소득의 편차, 격차, 양극화가 심해지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짚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이건 공유 모델에 기본하고 있다. 그래서 공유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네네. 자원도 절감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은 전부 다 플랫폼 회사, 우버나 에어비앤비 회사가 가져가는 그런 모델이다. 라는 그 역설적인 어떤 결합에 대해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유경제 상업적 공유경제 예찬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이제 소유의 시대가 끝났고 공유의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린 플랫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군살빼기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우버나 에어비앤비 아무런 그 생산 수단이나 영업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죠. 군살빼기를 해서 리스크도 외주화하고 돈을 버는 건데 그래서 과연 우버나 에어비앤비는 소유를 하지 않느냐 이건 완전히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동차 한 대도 소유하지 않지만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고요. 그들은 방 한 개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형성해서 차량 공유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이 플랫폼 밖에서는 거래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우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플랫폼을 누가 소유하느냐.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협동조합도 아닙니다. 완전히 사적인 자본일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소유의 집중 아니냐. 이건 님 플랫폼인데 군사를 뺐는데 이 사람들은 모든 이 생산 설비들은 다 자기들이 소유하지 않으면서 플랫폼만은 자기들이 확고하게 소유함으로써 그런데 그 플랫폼이 이 플랫폼 경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소유의 집중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생산 수단은 소유하지 않았지만 네. 그러면 뭐 어떤 실질적인 군살 빼고 남은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 정확하게 결국 다 갖고 있는 하면 거죠. 뭐 플랫폼을 갖고 있다 그러면 사회 인프라를 소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네요. 네. 그렇죠. 비즈니스 사회 인프라. 자체, 비즈니스 사회 인프라. 자체를 소유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무서운 일인데요. 무서운 그렇죠. 일이죠. 다 갖고 있는 거죠, 사실. 국가가 아니라 네, 예. 개인이 그거를 인프라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게 독점하고 네. 있다는 네. 게 아까 그 에어베드 만든 애들, 사온 네, 애들, 네, 네. 걔네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네. 대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상업형 공유경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본질은 린 플랫폼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어떤 생산수단도 소유하지 않고 고용도 하지 않고 또 비용을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정간 린 플랫폼 이거 우리가 좀 잘 외워뒀다가 이거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렇다면 이것도 플랫폼이 일종이니까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방송에 나왔듯이 방송에서 했듯이 네네. 성공의 관건은 빅데이터가 아닐까요? 물론입니다. 예. 린 플랫폼 역시 플랫폼 자본의 한 유형이고 네. 따라서 다른 유형의 플랫폼 자본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기반한 가치 창출 이거를 네. 린 플랫폼 내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버는 전 세계 교통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예. 전 세계에 다 운영하고 있으니까.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주거 상황에 대해서 가장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몇 개가 진짜. 있는지 뭐 어디가 비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말이죠. 네. 바로 린 플랫폼 기업들이 이 서비스 제공자를 통제할 수 있으며 더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알고리즘 최적화의 대표적인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집 소유자, 개별 네. 자동차 소유자는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하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버는 심지어 요금을 안 받을 때도 즉 운영하고 있지 않을 때도 운전자 데이터 또 모든 승차에 대한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를 달리고 있는지 어떤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 어디가 정체되고 있는지 다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우버의 길찾기 알고리즘 가장 효율적인 주행 경로를 작성하는 교통량 패턴 이런 거에 다 활용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나중에 이제 우버가 네. 어떤 또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또 큰 기여를 하게 되겠죠. 또는 수요 예측을 하거나 네네. 승객에 가까운 운전자를 찾기 위한 알고리즘에도 다 쓰이고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뭐 국가가 이 정보를 빅데이터로 사야 되겠는데요. 자칫하면이 나중에? 아니라 그렇게 되게 돼 있죠. 그런가요? 더 많은 데이터 수집하는 건 이게 네트워크 효과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린 플랫폼에서도 경쟁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요. 데이터는 경쟁 업체를 타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면서 심지어 우버 운전자가 우버의 경쟁 플랫폼이 생겼다고 할 때 거기에 일하지 못하게 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잔인하다. 네, 그렇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야말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적 중핵이고 따라서 플랫폼은 데이터 추출 기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따라서 기업은 차도 갖고 있을 필요 없고 집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오로지 플랫폼은 확고하게 사적 자본으로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데이터에 그 비밀이 있다는 거죠. 네, 우버 역시 이제 이 다른 어떤 승차 공유 비즈니스 모델이랑 싸워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에 기반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까도 차인 쌤이 이제 암시를 하셨지만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추출을 해서 알고리즘을 계속 진화시켜 가는 게 우버의 차기 이 사업 모델이 자율주행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렇죠. 네. 이것은 인공지능이 필요하죠. 네. 2016년 9월 14일에 피츠버그에서 우버가 처음 이 시험 운영, 자율주행차 시범 운영에 돌입했고요. 만약 자율주행 시대가 개막된다고 하면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지금 우버는 자동차 한 대도 소유하고 있지 않죠. 네. 근데 자율주행이 도입이 된다. 그럼 우버는 지금과 같은 차량 공유 비즈니스 모델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운전자가 필요 없으니까. 오히려 타다가처럼 네. 차량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버가. 네. 그래서 자율주행차를 소유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서비스형 모빌리티를 우버가 다 장악하게 되겠죠. 데이터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유일한 경쟁 업체는 구글 정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네. 구글이 자율주행차 시범 거리를 가장 장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이 사고율도 제일 적죠. 구글 스트리트로 정말 열심히 찍었죠. 네. 그동안에. 구글하고 우버가 경쟁하는 네.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사적 자본이 도시교통 인프라를 장악하게 되는 거고요. 전기 자동차 시대가 되겠죠. 그렇지만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도 이 사적 교통 서비스 업체,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 아래로 이 포섭되는 결과가 될 겁니다. 납품회사가 되는 거죠. 네. 차량 납품회사. 그렇죠. 뭐 지금도 우버가 사실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자들보다는 훨씬 그 기업 가치가 크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현실이 그대로 도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도시에도 재현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요. 불과 몇 년 전에 택시에 비슷한 방식의 리무진 사업에 출발했죠. 근데 플랫폼 기반의 승차 공유 서비스 업체가 됐죠. 현재 우버입니다. 근데 그게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를 지향한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가 된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어떤 게 힘일까요? 제 생각에는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의 확장 경로다. 데이터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하고 그걸로 공공 인프라를 소유하는 방식의 비즈니스 확장 모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슈퍼바이저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최근에 저기 칸네 영화제 황금종려상 황금종려상 받은 기생충 봉준호 영화 기생충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게 뭔가 이제 플랫폼이 우리 이제 기생충에서 이제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어떤 극단적인 빈부격차가 나오는데 빈이든 부든 똑같이 기생한다는 의미가 있고 이 플랫폼도 어쩌면 기생충 같은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생산 수단도 없죠. 뭐 노동자를 고용하지도 않죠. 빈 껍데기뿐인데 플랫폼 하나만 딱 장악하고 있으면은 노동자도 써먹고 생산 수단도 공유하고 이게 뭐 거의 기생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회의 기생충. 네. 우리가 이제 그 수수료 조금 받으면 믿지는 않지. 엄청 많습니다. 그 세상에 그렇게 기업 가치가 그렇게 높아질 정도로 많이 뜯어가니까 기업 가치가 큰 거예요. 제 말이 그러니까 거꾸로. 그렇게 많이 뜯어가면서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큰 그럴 거죠. 수 있지. 그걸 적게 가져가면 기업 가치가 떨어지죠. 네네. 참. 어쨌건 뭐 우리가 다뤄야 되는 중요한 네. 문제 하나를 지금 던져주신 것 같은데요. 네. 기생충. 기생충이라는 화두요. 네. 제 생각에 이걸 뭐 린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전적으로 기생적이지도 않고 또 전혀 생산적이지도 않은가라는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기생적이면서 동시에 생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생적이면서도 네. 생산적이다. 아하. 어쨌건 이 기생성을 갖다가 우리가 제거하려 그런다 그러면은 린 플랫폼을 통해서 이게 매개되는 공유가 아니라 좀 어떤 대안을 찾아볼 때 그 대안이 뭘까? 뭐 벤클러나 레식이 얘기하는 그런 착한 공유 경제냐 네네. 이런 문제를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우버나 에어비앤비 약탈적 성격만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저도 그 얘기를 좀 많이 했죠. 근데 사실 그것은 뭐 자원 절감 효과라든지 뭐 소비자 후생이 늘어나가는 효과라든지 시간을 절감하는 효과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태적 측면도 있고요. 어쨌건 우리가 기생적 차원을 제거한다면요. 우버의 예를 들면 저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현재 상황보다 승차 공유 시스템 좀 다른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는 승차 공유 시스템 훨씬 효율적이고 생태적이겠죠. 제가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항상 슈퍼바이저님이랑 얘기를 하잖아요. 그 슈퍼바이저님은 미래 다가올 현상에 대해서 문제점도 지적을 하시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언뜻 뭐 저 같은 비전문가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린 플랫폼 비즈니스의 기생성을 없애고 뭐 효율성, 생태적 이점만 남긴다. 그게 과연 가능하긴 할까요? 안 해봤어요.
해봤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죠. 근데 네. 승차 공유 시스템 같은 이런 거를 공공 플랫폼이나 독점적인 플랫폼 협동조합 형태로 조직을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린 플랫폼의 불로소득적인 성격은 사라질 거고요. 네. 그리고 데이터 수집으로 창출되는 이 가치가 모두에게 배당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수익이 누구한테 돌아가냐 이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네. 어쨌건 이 우버가 평판 자본주의적인 이 평가 척도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한 건데요. 네. 드라이버들 다 감시하고 통제하잖아요. 그런 감시 자본주의적인 폐해도 어떤 이런 공공적인 대안 속에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현재의 우버나 에어비앤비는 사실 군중 기반 자본주의라고 볼 수가 없죠. 이것은 감시 자본주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순다라잔이 말하는 군중 기반 자본주의가 되려면 이게 공공 플랫폼의 형태로 조직이 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뭐 공유 지분권 형태로 그것을 개발하는 플랫폼 회사의 지분 중에 상당히 많은 지분을 노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시민 모두가 이용자 이용자 서비스 제공사 할 것 없이 시민 모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방식이 되거나 아니면 플랫폼 협동조합이 돼야 된다. 근데 플랫폼 협동조합이 되게 하려면은 일단 플랫폼 협동조합만 놔두고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이제 뭐 각종 이게 생산자 협동조합 이런 경우들도 많고 뭐 쿱택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어떤 공공 플랫폼이나 플랫폼 협동조합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플랫폼 협동조합이 뭔가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린 플랫폼 공룡들과 맞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게 좀 걱정이 돼요. 그렇죠. 못 이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못 이길 걸 왜 대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야? 플랫폼 그러니까요. 협동조합을 실험하는 나라들에서는 네. 우버를 네. 금지합니다. 시장 경쟁에 맡기는 게 아니라 네. 우버를 금지하고 대안적인 어떤 형태들을 갖다가 만들죠. 시장 경쟁에 맡기면 못 이긴다 이 얘기군요. 못 이기죠. 못 이깁니다. 그리고 사실 왜 못 이기느냐가 굉장히 분명한 건데요. 어떤 플랫폼이 사적 자본이냐 협동조합이냐 아니면 공공 인프라냐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플랫폼 사업은 어쨌건 데이터를 확보한 데이터에서 알고리즘 개발에 의해서 승부가 나는 사업입니다. 네트워크 효과죠. 네, 얼만큼 자원을 절감할 수 있고 얼마나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는가가 다 여기 승부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승자 독식의 독점 시장일 수밖에 독점 없습니다. 시장이죠. 사적인 독점이냐 아니면 공공이 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제3 형태를 찾느냐 이것만 남아 있을 뿐이지 이 시장 논리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동시에 공공 플랫폼을 수립하려고 하려면은 사적 플랫폼 회사에 대한 규제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규제. 실제 우버는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타이, 프랑스에서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영업 금지를 당하고 있고요. 한국도 있습니다. 한국도 금지를 하지만 하고 있죠. 근데 참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우버가 금지된 곳에 혁신적인 공유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거긴 전통적인 택시업이 상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승차 공유 공공 플랫폼이나 플랫폼 협동조합이 잘 조직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금지네요. 그냥 금지. 네, 그렇죠. 2012년에 서울에서도 뭐 공유경제 선언 이런 거 하고 이 비상업적인 공유경제 모델도 실험을 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전통적인 이 비혁신적인 덜 혁신적인 이 비즈니스 모델만 남아 있죠. 그러니까 결국 공공적인 대안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런 규제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시장 경쟁에 내막혀서는 안 될 거다. 그리고 만약에 허용하려고 그러려면은 최소한 이게 우리 모두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빅데이터에 대한 공유 지분권을 획득해서 서울 시민 전체가 교통 플랫폼 회사의 지분의 50% 이상을 갖는다. 뭐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를 좀 요약을 하자면 이 공유 경제 발전하면 효율적이고 생태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그 과실을 플랫폼 회사의 수중에 넘겨줘서 안 된다. 공공적인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규제와 금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공공지분권도 설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린 플랫폼 회사들을 그 개인에게 후딱 넘겨주기 전에 그게 들어오려고 시작할 즈음에 미리 그걸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설계하고 준비하고 뭐 규제 관련된 거 이런 제도들도 좀 다 준비해 놓고 나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사실은 이제 공공 다 이제 금지하고 공공 플랫폼으로 하겠다 그러면 좋긴 하죠. 그게 100% 좋은데요. 그놈의 공공 플랫폼이 알고리즘 개발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거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적 자본 보고 혁신 기업에 그걸 해라라고 하면 그냥 줄 게 아니라 퍼주기를 할 게 아니라 뭐 공유 지분권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건 이것은 독점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우버 들어오세요. 우리 같이 경쟁해 봅시다. 이런 방식은 안 될 거다. 우버가 무조건 이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럼 뭐 택시 노동자들의 어떤 생존권 문제 때문에 우버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좀 더 넘어서서 이게 사실 현상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 세계적인 추세나 현상을 막을 수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들어오기 전에 그 어떤 것을 준비할 것이냐 이게 좀 되게 시급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더 어떻게 슈퍼바이저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마지막 정리. 차이쌤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네네.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네. 우버를 막았잖아요. 네네. 우버를 막았으면 뭔가 공공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지. 우버 먹고 하는 게 타다잖아.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최근에 우리가 여러 번 알겠지만 플랫폼 비즈니스와 이 택시 사이에 충돌이 있었잖아요. 네. 하다가 택시 서비스보다 서비스도 좋고 쾌적하고 뭐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다 뭐 이것저것 돌아다녀도 뭐 운전자가 뭐라고 안 하더라 네, 좋은 네. 점이 많겠죠. 네, 근데 네. 그래봤자 이거 사적 비즈니스거든. 그러니까요. 이재용 씨 사업이죠. 근데 이재용 씨가 이 사태에서 정말 큰 소리 뻥뻥 치는 게 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봤자 지가 사적 자본가인데 지가 무슨 공공 무슨 디자이너도 아니고 지가 네네. 이 플랫폼의 진정한 소유권은 절대 공유하지 않으면서 공유 경제라는 용어 뒤에 숨어서 더 큰 이윤을 추구할 뿐인 이 사적 자본가의 민낯을 우리가 이번에 타다 네네네. 사태에서 본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택시 비즈니스를 말이죠.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겠죠. 지금의 택시 비즈니스에서 머물러 있는 건 사실 진보가 아니잖아요. 네네. 새로운 기술의 서비스로 진보시키는 것이 이 정당성도 없고 우리 모두의 진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가 공공성과 공유성이 담보되는 그런 서비스가 되어야 그건 우리 모두의 진보다. 네네. 기술 진보의 혜택을 우리 모두가 수혜자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네, 또 동시에 뒷전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택시 노동자에 대한 네. 생계 보장책. 네네. 그들을 어떻게 사회가 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하면서 이런 진보에 대한 노래를 함께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근데 예. 뭐 조금 보충을 하면 타다는 우버하고 비교할 수 있는 모델 아니고요. 굳이 그렇죠. 얘기하면 리프트 같은 거고 맞습니다. 네네. 타다는 그 차량을 회사가 소유하죠. 소유하고 소유하고 있죠. 있으니까요. 예. 네. 그 승차 공유가 아니죠. 그거 아니죠. 네네. 예. 좀 다른 모델이고 네. 단지 이제 ICT 기술을 탑재했다. 좀 쾌적하다 이런 네. 거 정도고 이재용 씨가 말하는 거에 따르면은 어쨌건 모빌리티 서비스를 지향한다. 그 얘기는 네네. 데이터를 모으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만이 이제 네네. 데이터 기반 사업이라는 어떤 네네. 공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버는 지금 없지만 승차 네네. 공유는 카풀 논쟁이 있었죠. 네네. 그 카풀이건 타다건 뭐 택시 뭐 종합 앱이건 뭐건 네네. 데이터 기반 교통 모빌리티를 지향을 한다 그러면은 네네. 여기 대해서 기본적인 설계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 뭐 공유 지분권 모델이건 공공 모델이건 아니면은 뭐 시장과 협동조합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 이런 설계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차인세님과 슈퍼바이저님 얘기 들으면서 결국은 이제 공공성이 핵심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플랫폼을 어떻게 공공의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좀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은 그 공유 경제를 둘러싸고 살펴봤거든요. 네. 이게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이제 뭐 우버 예, 우버를 우리가 막았지만 실은 그게 또 조만간 또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공유 경제를 두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이렇다 133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